나온 그 녹청자를 비교해 보니까 해남 진산리 가마타의 자기와 그 완도 유물선의 자기와 어떤 동일한 그 구를 형성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도 유물선에서 나온 이 자기는 그 해남 진산리 요지에서 만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도 펜이 있습니다. 최근 해남에서는 또 하나의 대규모 가마터가 발견됐다. 진산리 옆에 위치한 화원면 신덕리가 그곳이다. 대밭이더라고요. 이곳에선 지역 향토 사학자들에 의해 가마터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곳에서도 역시 어렵지 않게 고려시대 녹청자 파편들을 볼 수 있다. 제법 완전한 형태의 그릇들도 있었다. 이곳에선 야트막한 산 경사면에 가마들이 형성돼 있었다. 현재 향토 사학자들에 의해 조사된 것만 80여 개가 된다고 한다. 제가 보기에는 저 아랫부분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가마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가서 보시면 가마벽을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요. 저 가마벽들이 많이 나오죠? 가마벽들. 예, 보이죠? 구멍이 보이네요. 예. 주저앉지 않는 그런 가마거든요, 지금. 돌을 드러내자 비어있는 가마의 내부가 보였다. 이렇게 현재 해남에는 진산리와 신덕리 일대에 모두 180여 개의 가마터가 있다. 지금으로 치면 해남은 대규모 녹청자 공단이었던 셈이다. 고려시대 해남에선 녹청자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남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녹청자의 수를 아주 간단하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앞에 보셨던 해남에서 발굴된 가마 사진입니다. 이 가마의 크기는 길이가 24.5m, 너비가 120cm입니다. 이 한 가마에서 한 번에 구워낼 수 있는 그 양을 가마의 크기와 그릇의 크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대략 대접의 경우 2,000점이 된다고 합니다. 대단한 양이죠. 그런데 이 해남 전체에 이러한 가마가 180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남 전체에 있는 가마에서 한 번에 불을 떼서 구워낼 수 있는 대접의 양은 36만 점이나 된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면 고려시대 해남에서 만들어진 이 녹청자의 수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짐작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어진 녹청자 중에 일부가 완도 앞바다에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 녹청자는 어디로 향하던 것일까요? 이것은 고려시대의 해남에서 만들어진 이 녹청자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밝혀낼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할 텐데 먼저 항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배는 해남을 출발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침몰한 위치도 이곳 완도 앞바다입니다. 그러니까 해남을 출발해서 동남쪽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만여 점의 녹청자가 어디로 실려가던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선 우선 침몰 지점의 상황을 살펴야 한다. 이 배의 침몰 원인은 어두지섬 끝에 있는 암초로 보인다. 이 선박의 그 자초된 그 환경을 한번 조사해 보면은 저 등대에서 지금 우측으로 중간 우측으로 쭉 내려오면서 한 15m 가량의 그 암초가 지금 보이지 않는데 암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그 안개나 풍랑 때문에 자초돼 가지고 이 어두지섬 그 중앙에서 동남에서 지금 이 72m까지의 지점에서 흘러 내려와서 여기에 자초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배가 부딪힌 건 어두지섬 끝의 암초. 그렇다면 이 배는 완도에 정박하려 한 것일까? 그러나 3만여 점의 청자가 모두 완도에서만 쓰여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배는 또 어디로 가려 한 걸까? 를 하나 장착했던 그런 선박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구조나 또 실려있던 화물의 내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것은 먼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항양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우리 연안을 따라서 운항하던 그런 연안
운반선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당시 개경까지 운항되던 조운선은 돛이 2개였다. 그런데 완도선은 돛이 하나다. 따라서 이 배는 가까운 지역을 다니던 배로 보인다. 실제 서남 해안의 연안 항로는 아주 발달돼 있었다. 조선시대 만들어진 이 지도는 고대부터 쓰이던 서남해안의 연안 항로를 정리해 놓은 건데 내륙은 물론이고 섬까지 자세한 뱃길이 이어져 있다. 또한 고려 예종 때의 기록을 보면 남도 지역의 사람들이 연안선을 따라 인근 지역으로 물건을 팔러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조언이 매우 발달했기 때문에 지방과 지방, 지방과 중앙을 잇는 비교적 원거리의 선상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데 바탕에서 도자기를 판매하기 위한 선상들의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녹청자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지난 87년 전남 수은천의 송광사에서는 다량의 녹청자가 발굴됐다. 사찰 중창공사를 하던 중 부엌 자리에서 고려시대 녹청자 파편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당시 발굴된 것은 대접과 접시, 완과 같은 반상기들이었다. 고려시대 녹청자는 사찰에서 많이 쓰여졌던 것이다. 이곳 송광사 외에 미륵사지와 황룡사지에서도 녹청자들이 나왔다. 이걸 무덤까지 가져갈 정도면 사용했던 걸로 봐야 됩니다. 나무 문양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찰 외에 녹청자가 주로 발견된 곳은 고분이다. 지난 94년 명지대 박물관팀은 용인 좌항리에는 고려시대 고분을 발굴했다. 그곳에서도 실제 사용했던 녹청자 병이 나왔다. 대개 고려시대 석광면은 지방의 부호나 관리들의 무덤이다. 이들 무덤의 주인공들이 또 다른 녹청자의 수요자들이다. 고려시대 녹청자는 각 지방의 관리나 부호들이 썼던 것으로 이들은 고려시대 중산층이었다. 바로 이러한 다양한 수용층을 위해 3만여 점의 녹청자를 실은 완도 해저 유물선은 해남을 출발해 동남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완도 앞바다에서 암초에 부딪혀 가라앉고 만다. 3만 점의 녹청자와 배는 이렇게 해서 바닷속 깊은 곳에 묻혀 있었다. 천년간 바닷속에 잠들어 있었던 한 척의 고려배와 3만여 점의 청자. 이는 우리에게 고려시대 비색의 고급 청자뿐만이 아니고 녹청자도 있었으며 이 녹청자는 대량으로 생산돼서 널리 쓰여졌던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생활용기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첫 손가락으로 청자를 꼽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비색의 고급